베니스의 왕자. 옛날 베니스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걸 모두 갖춘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는 젊고 갈색 머리를 한 미남인데다 몸매도 날씬했습니다. 머나먼 동쪽 나라에서 가져온 화려한 천으로 몸에 꼭 맞게 지은 옷은 왕자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어요. 그 천은 동쪽과 서쪽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힘들게 구해온 것이었어요. 왕자는 또한 굉장한 부자였어요. 넓은 운하를 끼고 선 궁전은 장밋빛 대리석과 얼룩무늬가 박힌 푸른 암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궁전 입구 복도에는 아름답게 조각된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왕자의 집안을 나타내는 방패 모양의 그림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왕자님도 바라는 게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왕자는 분명히 베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왕자가 나타나지 않는 축제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운하를 오르내리는 작은 배 곤돌라들의 경주가 열릴 때도 왕자는 화려한 모습으로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또 어떤 장치에서도 왕자의 식탁에 오르는 것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왕자가 물수듯 뿌려대는 그 많은 금화는 다 어디서 난 걸까요? 모르셨어요? 왕자님은 쇠를 금으로 바꿀 줄 안대요. 마법사에게 배웠다는군요. 누군가가 이렇게 수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왕자님은 헝가리에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대요. 말들이 한꺼번에 수천 마리씩 뛰어다닌다던데요. 다른 사람이 반박했습니다. 뭘 모르시는군요. 왕자님은 아무리 반해도 끝이 없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고 있대요. 세 번째 사람이 큰 소리 쳤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누가 물었어요. 동쪽에요. 멀리. 아주 멀리 산속에 있대요. 그럼 확인해 볼 수도 없겠네요. 혹시 악마와 계약을 맺은 건 아닐까요? 또 다른 사람이 빈정댔어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쑥덕거리고 반박하고 큰 소리를 치고 빈정을 대도 왕자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딜 가나 자기에게 쏟아지는 찬사에 행복해했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도 끝이 나리라는 생각을 하면 슬퍼졌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웠어요. 축제가 가까워져 오면서 북쪽 나라 왕자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북쪽 나라 왕자가 흰 돛담배를 타고 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물을 잔뜩 실은 배 6척을 뒤에 이끌고요. 북쪽 나라 왕자는 리알토 다리 근처에서 화려한 축제를 열고 황금을 아낌없이 쓸 거라고 했습니다. 왕자는 불안해졌어요. 마침 다가오는 축제를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무도회를 열 계획이었거든요. 이미 많은 귀족들과 귀부인들이 무도회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해 겨울, 베니스는 차가운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왕자를 특별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늘까지도 온통 잿빛으로 덮여 있었고 물 위에도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둡고 더 싸늘한 건 근심으로 가득한 왕자의 마음이었어요.
왕자는 그 대단하다는 북쪽 나라의 왕자가 정말로 나타나 자신의 위치를 빼앗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드디어 황홀한 무도회가 시작되었어요. 궁전은 사방에 피어놓은 불들로 눈이 부시도록 환했습니다. 곤돌라들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부도에 닿았습니다. 검은 비단이나 황금빛 가죽으로 된 과면을 쓴 손님들은 계단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무도회장에선 손님들이 바이올린, 오보에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경쾌한 독일 춤곡에 이어 우아한 이탈리아 춤곡도 흘렀어요. 축제의 열기 속에 웃음과 재치 있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도회장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있는 건 왕자뿐이었어요. 왕자는 그날 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싶었어요. 진주와 보석들이 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옷을 말이에요. 옷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불도 더 많이 피우게 했습니다. 왕자는 겨울 앞을 지나며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스스로도 대단히 멋지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왕자와 견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왕자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왕자가 한껏 행복해하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 왕자를 다시 괴로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더울 사람이 없는지 보려고 왕자가 잠시 발코니에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발코니 아래로 곤돌레 한 척이 신기하리만치 고요하게 미끄러져 오고 있었습니다. 뱃사공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배 안에는 흰 가면을 쓰고 화려한 망토를 걸친 낯선 사람이 반쯤 몸을 눕힌 채 쿠션에 기대어 있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망토 앞에선 왕자의 옷을 뒤덮고 있는 보석들도 초라해 보일 뿐이었어요. 다이아몬드도 진주도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낯선 이의 망토는 불그레한 새벽빛을 띠더니 이내 에메랄드가 쏟아지듯 푸르른 빛을 내뿜었어요. 도대체 어떤 신비한 힘이 망토에 깃들어 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왕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곤돌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낯선 이의 얼굴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왕자에게서 베니스의 지배자 자리를 빼앗아갈지도 모르니까요. 왕자는 손님들에게 더 진한 포도주를 대접하고 음악 소리도 높이라고 시켰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곤돌라에 올랐습니다. 뱃사공 4명이 젓는 왕자의 곤돌라는 낯선 곤돌라를 쫓아갔어요. 한겨울밤의 운하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왕자를 태운 곤돌라는 어둠 속을 끈질기게 달렸습니다. 궁전 모퉁이에서는 횃불이 타고 있었어요. 곤돌라는 악몽에서 나오는 유령처럼 흔들리는 불빛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왕자는 뱃사공들을 재촉했어요. 그러나 소용없었어요. 마술을 부리듯 모습을 감춘 낯선 이의 곤돌라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왕자는 절망에 빠졌어요. 왕자의 곤돌라가 넓은 호수로 접어들었습니다. 낯선 이의 곤돌라는 풀지 못할 숙제만을 던져놓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왕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큰 바다까지라도 쫓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다 파도에 휩싸여 죽는데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왕자가 못될 바에야
베니스로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때 낯선 이의 곤돌라가 토르첼로 섬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곤돌라가 외딴 운하로 접어드는 걸 본 왕자는 너무 기뻐 소리 질렀어요. 그 운하에는 출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달이 나타나면서 고요한 물 위에 떠있는 곤돌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뱃사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낯선이 혼자 쿠션에 기대어 누운 채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얼굴을 드러내시오. 왕자는 조바심을 내며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낯선이는 여전히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났어요. 왕자는 낯선이에게 달려들어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면 뒤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별이 수놓인 망토는 곤돌라 바닥으로 폭삭 내려앉았어요. 이제 그것은 쓸모없는 누더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석들도 하나 둘 빛을 잃어갔어요. 왕자는 환상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뒤 왕자는 산마르코 성당으로 돌아오는 뱃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왕자를 보았다면 왕자의 눈길에서 더 이상 근심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대신 뭔가를 깨달았을 때의 편안하고 겸허한 눈빛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 왕자는 진정한 베니스의 왕자로 거듭날 것이에요. 베니스의 왕자. 옛날 베니스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걸 모두 갖춘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는 젊고 갈색 머리를 한 미남인데다 몸매도 날씬했습니다. 머나먼 동쪽 나라에서 가져온 화려한 천으로 몸에 꼭 맞게 지은 옷은 왕자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어요. 그 천은 동쪽과 서쪽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힘들게 구해온 것이었어요. 왕자는 또한 굉장한 부자였어요. 넓은 운하를 끼고 선 궁전은 장밋빛 대리석과 얼룩무늬가 박힌 푸른 암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궁전 입구 복도에는 아름답게 조각된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왕자의 집안을 나타내는 방패 모양의 그림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왕자님도 바라는 게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왕자는 분명히 베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왕자가 나타나지 않는 축제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운하를 오르내리는 작은 배 곤돌라들의 경주가 열릴 때도 왕자는 화려한 모습으로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또 어떤 장치에서도 왕자의 식탁에 오르는 것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왕자가 물수듯 뿌려대는 그 많은 금화는 다 어디서 난 걸까요? 모르셨어요? 왕자님은 쇠를 금으로 바꿀 줄 안대요. 마법사에게 배웠다는군요. 누군가가 이렇게 수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왕자님은 헝가리에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대요. 말들이 한꺼번에 수천 마리씩 뛰어다닌다던데요. 다른 사람이 반박했습니다. 뭘 모르시는군요. 왕자님은 아무리 반해도 끝이 없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고 있대요.
세 번째 사람이 큰 소리 쳤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누가 물었어요. 동쪽에요. 멀리, 아주 멀리 산속에 있대요. 그럼 확인해 볼 수도 없겠네요. 혹시 악마와 계약을 맺은 건 아닐까요? 또 다른 사람이 빈정댔어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쑥덕거리고 반박하고 큰 소리를 치고 빈정을 대도 왕자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딜 가나 자기에게 쏟아지는 찬사에 행복해했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도 끝이 나리라는 생각을 하면 슬퍼졌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웠어요. 축제가 가까워져 오면서 북쪽 나라 왕자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북쪽 나라 왕자가 흰 돛담배를 타고 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물을 잔뜩 실은 배 6척을 뒤에 이끌고요. 북쪽 나라 왕자는 리알토 다리 근처에서 화려한 축제를 열고 황금을 아낌없이 쓸 거라고 했습니다. 왕자는 불안해졌어요. 마침 다가오는 축제를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무도회를 열 계획이었거든요. 이미 많은 귀족들과 귀부인들이 무도회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해 겨울, 베니스는 차가운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왕자를 특별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늘까지도 온통 잿빛으로 덮여 있었고 물 위에도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둡고 더 싸늘한 건 근심으로 가득한 왕자의 마음이었어요. 왕자는 그 대단하다는 북쪽 나라의 왕자가 정말로 나타나 자신의 위치를 빼앗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드디어 황홀한 무도회가 시작되었어요. 궁전은 사방에 피어놓은 불들로 눈이 부시도록 환했습니다. 곤돌라들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부도에 닿았습니다. 검은 비단이나 황금빛 가죽으로 된 과면을 쓴 손님들은 계단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무도회장에선 손님들이 바이올린, 오보에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경쾌한 독일 춤곡에 이어 우아한 이탈리아 춤곡도 흘렀어요. 축제의 열기 속에 웃음과 재치 있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도회장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있는 건 왕자뿐이었어요. 왕자는 그날 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싶었어요. 진주와 보석들이 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옷을 말이에요. 옷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불도 더 많이 피우게 했습니다. 왕자는 겨울 앞을 지나며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스스로도 대단히 멋지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왕자와 견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왕자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왕자가 한껏 행복해하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 왕자를 다시 괴로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더울 사람이 없는지 보려고 왕자가 잠시 발코니에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발코니 아래로 곤돌레 한 척이 신기하리만치 고요하게 미끄러져 오고 있었습니다. 뱃사공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배 안에는 흰 가면을 쓰고 화려한 망토를 걸친 낯선 사람이 반쯤 몸을 눕힌 채 쿠션에 기대어 있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망토 앞에선 왕자의 옷을 뒤덮고 있는 보석들도 초라해 보일 뿐이었어요. 다이아몬드도 진주도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낯선 이의 망토는 불그레한 새벽빛을 띠더니 이내 에메랄드가 쏟아지듯 푸르른 빛을 내뿜었어요. 도대체 어떤 신비한 힘이 망토에 깃들어 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왕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곤돌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낯선 이의 얼굴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왕자에게서 베니스의 지배자 자리를 빼앗아갈지도 모르니까요. 왕자는 손님들에게 더 진한 포도주를 대접하고 음악 소리도 높이라고 시켰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곤돌라에 올랐습니다. 뱃사공 4명이 젓는 왕자의 곤돌라는 낯선 곤돌라를 쫓아갔어요. 한겨울밤의 운하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왕자를 태운 곤돌라는 어둠 속을 끈질기게 달렸습니다. 궁전 모퉁이에서는 횃불이 타고 있었어요. 곤돌라는 악몽에서 나오는 유령처럼 흔들리는 불빛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왕자는 뱃사공들을 재촉했어요. 그러나 소용없었어요. 마술을 부리듯 모습을 감춘 낯선 이의 곤돌라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왕자는 절망에 빠졌어요. 왕자의 곤돌라가 넓은 호수로 접어들었습니다. 낯선 이의 곤돌라는 풀지 못할 숙제만을 던져놓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왕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큰 바다까지라도 쫓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다 파도에 휩싸여 죽는데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왕자가 못될 바에야 베니스로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때 낯선 이의 곤돌라가 토르첼로 섬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곤돌라가 외딴 운하로 접어드는 걸 본 왕자는 너무 기뻐 소리 질렀어요. 그 운하에는 출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달이 나타나면서 고요한 물 위에 떠있는 곤돌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뱃사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낯선이 혼자 쿠션에 기대어 누운 채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얼굴을 드러내시오. 왕자는 조바심을 내며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낯선이는 여전히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났어요. 왕자는 낯선이에게 달려들어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면 뒤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별이 수놓인 망토는 곤돌라 바닥으로 폭삭 내려앉았어요. 이제 그것은 쓸모없는 누더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석들도 하나 둘 빛을 잃어갔어요. 왕자는 환상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뒤 왕자는 산마르코 성당으로 돌아오는 뱃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왕자를 보았다면 왕자의 눈길에서 더 이상 근심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대신 뭔가를 깨달았을 때 편안하고 겸허한 눈빛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 왕자는 진정한 베니스의 왕자로 거듭날 것이에요.